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격사유입니다. 시험에 24페이지에 있고 매회 출제됩니다. 최근 35년간 해마다 출제됐다. 등록의 결격사유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암기 프린트는 31번에 있고요. 쉽게 말하면 개업을 하거나 취직 못하는 사유입니다. 자격 취득하는 것은 별개죠. 맨 위에 미성년자가 있는데 미성년자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말을 쓰는 게 우리 암기 프린트 31번에 있는데요. 예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네요.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 요건 개공 등입니다. 개공 등은 개공, 소공, 보조원 모두 포함이죠. 법인의 임원, 사원을 포함해서 개공 등이라고 합니다. 암기 프린트 31번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결격사유는 보조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보조원으로 취직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할 수 없고요.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절대적 취소고,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고 이미 고용되어 있다면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되고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법인의 임원의 경우. 근데 법인이 아닌 개인 밑에 근무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만약 또는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됐다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등록관청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실제 지금은 보니까 세올이라는 행정전산망이 있더라고. 세올. 이 세올이라는 행정전산망에서 조회가 다 가능하답니다. 시험에 세올 이런 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요. 경합범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경합범이라는 것은 경이라는 것은 경쟁할 때 경자입니다. 경합범 여러 가지 죄를 경쟁적으로 합해져 가지고 여러 개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예를 들면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10년에다가 2분의 1 더하면 15년이죠. 다 합해서 징역 15년 이렇게 선고할 수 있다고요. 경합범은 따로따로 뭐 사기죄 1년, 절도죄 1년 이렇게 안 하고요. 그렇지만 징역형은 이렇게 한 번에 선고할 수 있지만 벌금형은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이 얼마고 다른 법률 위반으로 벌금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분리해서 선고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결격사유를 보면 이게 어려운 게 민법 여러 개의 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한능력자는 민법입니다. 미성년자는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혼인을 해도 안 되고요. 부모 동의받아도 취직하거나 개업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고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피특정 후견인이라는 것은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후견,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게 피특정 후견인입니다. 후견인이 뭡니까? 후견인이 뒤후자, 바라볼 견자,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 직역을 하면, 의역을 하면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이 후견인이고요.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은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정 사무에 대해서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만 결격사유입니다. 옛날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금치산자는 아예 재산을 관리하는 걸 금지하는 자가 금치산자고요. 한정치산자는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자입니다. 자기 재산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을 나무 재산 관리하도록 중개해줄게, 돈 되는 거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할 자격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은 자는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 결정. 복권 신청만 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복권, 파산은 무조건 복권이 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만기 출소하면 3년 지나야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고요. 만약 가석방됐다면 남은 자녀 형기를 가석방 기간이라고 합니다. 원래 형법상 보면 징역 3년 선고받았으면 1년만 지나면 가석방 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석방 됐잖아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가석방과 관련해서 가석방 나오는데 형기의 3분의 1만 채우면 가석방, 가짜로 석방이기 때문에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돼. 시험에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라고요. 가짜 석방이기 때문에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이라는 거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법률 변경, 특별사면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그러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일반사면, 특별사면, 사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반사면이 좋은 거죠.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특사. 물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하지만 그건 형식죄이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죠. 특별사면은. 그 이때까지 뉴스에 보면 특사됐다는 말은 뭐 8.15 특사 이런 거는 나오는데 일반사면 한다는 말은 나온 거 못 들어봤죠. 거의 국회 동의를 야당에서는 거의 안 해주잖아요. 어느 당이든 여당이 한다고 하면 야당은 무조건 반대,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반대예요. 대부분. 서로가 그래요. 당이 바뀌어도 또 야당이 집권하면 또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받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여당이 뭐 아주 다수당이면 몰라도. 그래서 어쨌든 일반사면은 거의 하는 적이 없습니다. 일반사면은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제50조에 해당되는 자 일반사면을 하기로 한다면 모두 다 해야 돼. 누구 특정인만 하면 안 되고요. 근데 특별사면은 탁 찍어가지고 누구 한 명만 특별사면 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집행유예 기간인데 집행유예 더하기 여기 2년 좀 빠진, 그 여러분들이 2년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집행유예 더하기 2년이죠. 2년. 집행유예 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경과 후 2년. 자, 어떤 현업에 있는 분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이걸 흔히 우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만 실제 감옥 가는 건 아니죠. 3년만 죄 안 지으면 1년 이게 없어지는 거고요. 3년 안에 새로 죄를 지으면 새로 지은 죄 2년짜리 지었으면 2년에다가 옛날에 1년 받은 거하고 합해서 3년 살아야 되죠. 자, 그러면 현업에 있는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는데 그러면 몇 년 동안 중개업 못하냐 묻는데 몇 년이에요? 5년이죠. 5년. 유예기간 3년. 경과 후 2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법, 벌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입니다. 벌금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에요. 집행유예는 이 법, 제법 안 가리고 다 집행유예 경과 후 2년간. 그 암기 페인트 31번에는 집행유예 더하기 3년, 2년이라고 돼 있죠. 31번에 몇 번에 있어요? 집행유예는 5번에 집행유예 더하기 2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적으시라고. 여기 집행유예 더하기 2년. 그 교환에, 강의 교환에는 2년 더하기 돼 있어요. 그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여기 제가 빠진 것 같네요. 여기에서 집행유예 더하기 2년 요걸 적어 넣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간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자격 취득도 못 합니다. 요거 하나만 자격 취득도 못 합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간만 자격 취득 못 한다고요? 나머지는 다 자격 취득 가능해요. 미성년자도 자격 취득 가능하고 파산 선고받은 자도 가능하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요거 하나는 자격도 취득하지 못합니다. 취직도 못하고요. 당연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요. 등록 취소되고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을 해서 등록이 취소됐다면 몇 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즉시 벗어난다. 3년 지나야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사망해서 등록 취소됐으면 영원히 못 벗어나죠. 죽고 없으면 끝이잖아요. 3년 지난다고 취직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망, 해산은 영원히 못 벗어난 거고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이 취소됐으면 그 결격 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돼. 파산 선고받아서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복권만 되면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그만둬버리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니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3분의 1 자격증 있는 사람 구하면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가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는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가 되겠습니다. 11번 위반 행위를 오늘이 24년 3월 14일요. 오늘 14일 위반을 했다고요. 14일 위반을 했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임원이 선임되었다. 언제? 4월 14일 날 선임 취직을 했다고요. 그런데 5월 업무정지 처분은 5월 14일 날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 갑 임원은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업무정지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사유 발생 당시는 근무 안 했잖아요. 사유가 이때 위반행위를 이때 했다고. 위반행위 할 때는 근무 안 했잖아요. 업무정지 처분받을 때는 근무했지만 위반할 때는 근무 안 했다고. 그러면 위반행위가 이 임원하고는 기책 사유가 전혀 없죠. 이 임원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에 사유 발생 당시, 처분 당시가 아니고 사유 발생 당시에는 이거 근무 안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결격 사유 아니라 그만두고 이 사람은 다른 데가 취직해도 되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해도 된다고 그만두고 그만 안 둔 상태는 안 되죠. 이중 소속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갑 임원이 4월 달에 취직한 게 아니고 2월 달에 취직했으면 이 사람 근무하고 있었으면요. 위반할 때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은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해야 되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사무소 여러 개 차리면 자격증 한 번 따면 사무소 몇 개씩 차릴 수 있으면 굳이 여러분들은 자격증 딸 필요 없이 다른 사람 여러 개 차려놓은 거 하나 받아서 하면 되겠죠? 1등록 1사무소라는 거는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몸은 하나인데 여러 군데서 동시에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소 하나밖에 못 차린다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 이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이잖아요. 예외적으로 법인은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나
또는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 되고요. 만약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진행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임취, 상취, 임등취, 상등취 다 같은 말이라고. 이게 임의적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줄임말.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하고요. 등기가 안 되어 있을 경우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용검사 받고 나서 건축물 대장 기재하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 건축물 대장 없어도 개업할 수 있다고요. 아파트 사용검사 받았다면.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라는 표현을 쓰고,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이라는 말을 쓰죠. 기타법에서는 준공검사라는 말을 써요. 정하죠. 준공검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가 되겠는데요. 지점이 되겠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분사무소도 보정설정을 사무소마다 2억 이상 해야 되고요.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의 경우도 모든 사무소 똑같습니다. 사용권 확보해야 되고요.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인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서류가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책임자,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암기 프린트는 4번에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러면 신고 확인서를 7일 이내에 교부해 주고요. 7일 이내에 교부해 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고요. 그리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 줘야 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3가지입니다. 좀 전에 했죠. 책임자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법인만 가능하고 개인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숫자 제한이 있다. 숫자 제한이 조금 전에 했던 거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인장등록 모두, 업무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당 관청이다.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둘 다 가능하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 중개보수는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되겠습니다. 자, 공동사무소입니다. 공동사무소.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별과 상관없이 종별이 3개가 있었잖아요. 부칙개공, 법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3개. 관할 불문, 서울에 있는 부동산하고 부산에 있는 부동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부산, 서울 사무소를 따로따로 나누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로 옮겨야 돼요. 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개업공개사 인원 제한은 없다. 10명이 공동으로 사용해도 되고 100명이 공동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 건물주 승낙서 있어야 된다. X 출제됐고요.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 공동사용을 한 번 더
시험에 공동사용 1개 지문이 출제되는데 만약에 사무소가 A, B, C, D 4개의 사무소가 있으면 이 중에서 A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이렇게 이전 신고해야 돼요. A는 광진구에 있고 B는 성동구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따로따로 사무소 성동구에 광진구에 2개 나누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군데로 옮겨야 된다고요. 옮기려면은 이 B의 경우 A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고. A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고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옮겨올 수 있습니다. 또는 광진구에 하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어떤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고요. 또는 처음부터 2명 이상이 신규 등록을 해도 이게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그러면 2명이 신규 등록을 했다가 1명이 업무정지 당하면 나머지 1명은 계속 업무해도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계속 했으면, 공동으로 했으면, 근데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그 뒤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된다고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은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출신고했는데 지금 전입신고만 하죠? 이사를 가니까 사무소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사후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합니다.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관계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하고,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18번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 그리고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등록 처분 통지도 7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교부도 7일,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도 7일입니다. 왜 다 7일이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림으로 그리는 걸 지금 여기에 말로 다시 적었습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옮길 때는 10일 이내 사후 신고하면 7일 이내 등록증을 재교부해 주고요.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는 무조건 재교부입니다.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광진구에 있다가 구리시로 사무소를 옮기면 광진구청장이 준 등록증 반납하고 구리시장한테 재교부 받아야 된다고요.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이 재교부 예외 등록증에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암기 프린터 18번에 보면 있습니다. 등록증,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제출해야 되고요.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자, 간판 철거입니다. 간판 철거.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가지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해야 된다는 규정 없습니다. 휴업, 업무 정지는 최대 6개월이니까요. 간판 철거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아니고 행정대집행법입니다.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3가지 있고요. 간판 철거 안 했다고 과태료 업무 정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개시 의무입니다. 개시 의무.
개시 의무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요일표, 사업자 등록증 원본,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제가 현업을 해보니까 소속공개사 자격증 게시 안 하는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소속공개사가 있을 경우 소속공개사 자격증도 게시해야 되고요.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이나 협회 회원증 이런 거는 게시할 의무 없습니다. 몇 페이지야? 강의 교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19페이지 있어요. 29페이지 있대요. 여기 있는 페이지 이거는 지금 요약집 페이지죠. 네, 등수사보자 5개 게시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 자격증 게시 안 해도 소속공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처벌받죠. 자,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표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판 달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야 되고요. 앞에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행운부동산 중개사무소 해도 되고요. 또는 박용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판에는, 즉 5개 광고물에는 성명을 표기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사무소 명칭에 성명을 표기할 의무. 사무소 명칭 간판에는 5개 광고물에는 성명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죠. 5개 광고물에는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오 개 광고물에는 성명을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다. 5개 광고물이 간판이죠. 간판 쉽게 말하면 5개 광고물에 성명은 표기해야 되고 연락처는 표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락처는 표기 안 해도 됩니다. 사무소 만약에 뭐 유리창에 썬팅만 하려면은 굳이 이름 안 적어놔도 되고 꼭 간판은 안 달아도 되거든요. 간판을 달아야 될 의무는 없어요. 5개 광고물이 간판이라고요. 간판 실명제여서 간판에는 반드시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위반 시 제재입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막 복잡하고 이렇게 생각될 수는 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막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벌칙 이런 건 암기거든요.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돼요. 지금 처음 하면 뭐 예를 들면 게시해야 되는 거 왜 논리적으로 이거는 게시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암기라고. 이거는 거의 논리적으로 따져도 답이 안 나와요. 뭐 혼자 개인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실무교육 수료증이나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이런 거는 게시하라고 돼 있지 않거든요. 이 벌칙도 사실은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 입증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명칭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이런 것만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쓸 수 없잖아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쓰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간판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민사집행법 아니고요. 행정절차법 아니고 행정대집행법입니다.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만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에는 암기 프린트는 25번, 암기 프린트는 25번에 맨 밑에서 별표, 까만 별표 2개 있네요. 표시 광고할 때는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등을 명시해야 됩니다.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등이죠. 성명,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입니다. 이게 소재지가 뭐 소재지라고?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보니까 임대문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많이 인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그 붙인 장소가 매물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중개 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해야 되지 중개 대상물 소재지 명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보조원을 명시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고요. 보조원 이름은 적으면 안 됩니다. 자, 인터넷 표시 광고 할 경우에는 이 성명, 소유연 등 외에 소면, 종가형,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입니다. 이때는 중개상물 소재지도 명시해야 됩니다. 유리창에 갖다 붙이는 거는 그 붙인 장소 매물이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올리는 거는 어디 있는지 소재지를 밝혀야 된다고요. 뭐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 이런 식으로 밝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8개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총사방, 개개, 입주관 8개를 더 명시해야 된다.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까지도 명시해야 된다.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자, 위반시 제재인데요. 위반시 제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표시 광고. 지금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해당된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표시 광고.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옆에 아파트는 10억인데 왜 우리 아파트는 5억을 올려놨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용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려놨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표시 광고하면서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게 누락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절차입니다. 이 모니터링 기관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허위매물 올리는지 해서 그 각 지자체별로 한 3건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더라고요. 자, 모니터링 수탁기관은 모니터링을 수행하려면 먼저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요.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제출한 후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는데 모니터링을 수행해서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기본 모니터링의 경우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럼 국토부 장관은 결과 보고서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제출해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요. 그러면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이네. 업무 지역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